이렇게 귀가 뾰족하고 뭐 수염이 나 있으면 고양이 뭐 이렇게 학습을 하잖아요. 이 LLM의 성장에 있어서도 좀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향후에는 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요? 그럼 네이버는 지금 대체 어떤 걸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가끔 보시면 왜 갑자기 알고리즘이 이걸 추천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게 뜨잖아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시지 않습니까? 네네. MBTI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일본어 좀 할 줄 알아. 本当? 아따라 니혼고 되시요. 코리아 니혼고? 나는 나라에서 배운 나도인데. 네. 오빠 우리가 성심당 방금 갔다 왔잖아. 어떤 거 샀어? 뭐 샀을 것 같아? 지금 사이즈 보니까 롤케이크 아닌 튀김 속으로 샀네. 근데 오빠는 어떤 빵 좋아해 원래? 달콤한 거 좋아해? 아니면 좀 담백한 거 좋아해? 어떤 거 좋아할 것 같아? 그냥 약간 초딩인 맛. 왜? 달콤한 거 좋아할 것 같아. 단 거. 나 초코와 당근. 단 거 좋아하지. 어떻게 이렇게 왜? 예상대로지? 왜 어떻게 알았어? 어? 이게 다 나는 약간 어느 정도 사람의 성격을 보면은 어떤 빵을 좋아하겠다 이런 게 좀 예측이 돼. 너가 본 내 성격이 어떤데? 조금 이제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복잡하게 생각 안 한다고? 그래?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약간 단순하고 근데 좋은 성격이지. 얘기를 좀만 들으면은 아 어떤 빵 좋아하겠다 이렇게 알잖아. 네가 쌓인 그 데이터베이스 통해서 추측을 한 거네? 그치. 내가 만났던 사람들과의 어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뭔가 추천해주는 거니까 일종의 주연 추천 데이터베이스. AI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주연 데이터베이스요? 주연 데이터베이스 약간 주연 추천 봇 같은 거. 근데 꽤 괜찮지 않아서 접종률이? 나쁘지 않지. 근데 솔직히 여기 성신당 왔으면 당연히 튀김소보 샀겠지. 아이 그런 맥락을 또 이해하는 것도 AI의 중요한 포인트잖아. 이 장소와 지금 상황과 이 사람의 성향을 모두 고려해서 이 사람은 이런 선택을 할 거다. 이게 AI가 하는 일 아니야? 그럼 너는 왜 이것만 산 거야? 나는 지금 오늘 더위를 먹었어. 벌써? 그러면 속이 좋지 않아. 그리고 이제 나는 1인 가구잖아. 아니지. 너 아침에 그 뭐가? 호텔 조식을 4그릇이나 먹었으니까 그냥 좋지. 그래 이런 맥락. 그 오늘 우리가 이제 만나볼 교수님이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와 맥락을 활용해서 맥락의 고수시지 이제. 추천을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드시는 분이잖아. 그치.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추천을 해줄 수 있을지 그 맥락을 파악하고 그 전반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좀 패턴화하는 작업에 좀 미숙한 분을 만나러 가볼 건데 날이 더워가지고 그치 힘을 내야 되니까 빨리 커피 마시고 갑시다. 그럽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찬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가 딥러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딥러닝이라고 하면 이제 어찌 보면 신경망에서 숫자로 패턴 찾기 라고 볼 수 있는데 교수님이 하고 계신 연구가 패턴 찾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에서 어떤 패턴이 있고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 그걸 찾는 걸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런 거 이제 패턴 찾으려면 라벨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거칠게 말하면 약간의 노가다성 작업도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30대 남자고 이쪽에 주연인 여자고 이런 식으로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라벨을 붙여야 되는데 이게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들 하는데 이거를 라벨링 없이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그런 연구를 개발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원리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라벨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기술은 이제 비지도학습이라고 방금 전에 이제 라벨이 붙어 있는 건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지도를 해주는 거죠. 근데 비지도학습이라고 하면 라벨을 기반으로 모델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데이터 그대로 해서 패턴을 찾는 건데 예를 들면 어떻게 찾느냐라고 했을 때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강아지에 대해서 강아지라고 라벨을 하고 고양이에 대해서 고양이로 라벨을 할 텐데 이 비지도 학습 기반 방법은 강아지를 라벨 없이 좌우 반전을 시켜도 그래도 강아지죠. 그리고 고양이 그림도 좌우 반전을 시켜도 그래도 여전히 고양이일 겁니다. 그거를 모델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두 사진, 그러니까 원래 사진이 있고 그거를 반전한 사진이 있을 때 이 둘 다 강아지다. 같은 사진에서 온 거다라는 걸 알려주면 이제 이 딥러닝 모델은 그러면 얘네가 좌우 반전만 됐지만 그래도 공통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공통점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패턴 찾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강아지는 대체로 이런 모양의 귀를 가지고 있고 뭐
눈이 2개, 코가 뭐 이쯤에 있다, 막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눈이 2개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죠. 근데 그게 강아지 거꾸로 돼도 마찬가지고 좌우 반전에도 마찬가지고 색깔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반으로 공통되는 분모가 사실 그 얼굴이라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패턴을 찾는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근데 들어보니까 약간 지금 이런 비학습 모델의 원리가 사람이 뭔가 사물들을 인식하는 거랑 좀 비슷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아기들이 이제 뭐가 강아지고 고양이인지를 구분할 때도 여러 강아지들을 보여주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단어 학습할 때 그림책에 있는 강아지 얼굴을 보면서 이거는 강아지, 이렇게 귀가 뾰족하고 뭐 수염이 나 있으면 고양이, 뭐 이렇게 학습을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신경망이라는 게 사람의 뇌를 모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학습하는 과정을 모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마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듯이 그런 식으로 패턴을 찾는 거를 배우는 겁니다. 그럼 늑대랑 강아지 같은 건 어떻게 구분하나요? 아, 그것도 이제 비슷하고. 좋은 질문이신데 네. 비슷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잖아요. 네. 대신 저희는 이제 늑대 사진도 많고 강아지 사진도 많죠. 네. 그럼 강아지는 강아지끼리 더 공통된 패턴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끼리 뭉치고 네. 늑대는 늑대끼리 뭉치는데 아무래도 비행기랑 뭐 늑대랑 그 차이보다 네. 강아지랑 늑대의 차이는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슷한 곳에 이제 모여 있을 겁니다. 이제 방금 제가 설명드린 비지도 학습 기반으로 학습을 하지 않을 거면 다 라벨을 해야 될 텐데 결국에는 그게 사람이 하기에는 이제 너무 모델 사이즈가 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얘기하는 GPT나 이런 대형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모델이 크기 때문에 네.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비효율적이 됩니다. 그런 라벨링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추천 시스템들 같은 거 그런 걸 만들고 계신 거잖아요. 사실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는 제가 뭐 유튜브를 보든 넷플릭스를 보든 뭐 계속 추천을 해주고 있지만 이게 체감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다고 느끼는데 이게 추천 시스템들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너무 많잖아요, 컨텐츠가. 컨텐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족할 만한 것을 보여준다면 뭐 유튜브 입장에서는 광고 수익이 늘어날 거고요. 근데 네. 네이버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수익이 늘어나겠죠. 더 구매할 확률이 높은 걸 노출시켜서 그런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지금 비지도 학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라벨링이라는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뭐 비용적인 면에서나 시간적인 면에서 단축시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그런 그 개인별 맞춤 알고리즘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쇼핑을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은 유튜브에서 동영상 시청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시스템에는 이 사용자가 어떠한 아이템들을 클릭을 하거나 뭐 영상을 시청했는지 네. 그런 기록이 다 남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가 파악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수많은 비슷한 사람들이 있고 비슷한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사람처럼 행동할 사람이 누군지를 그걸 기반으로 찾을 수 있잖아요. 유사한 사용자를 찾을 수 있고 유사도를 측정하는 그렇죠. 그럼 이제 유사도가 높은 사용자가 소비한 상품 중에 내가 소비하지 않은 상품을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그게 가장 쉬운 이제 협업 필터링이라는 방법입니다. 마치 사람의 성격 유형을 막 MBTI로 나눠놓는 것처럼 행동 유형이나 소비하는 거를 좀 그룹별로 세밀하게 이렇게 나눠서 이런 사람들이 소비할 만한 것들 뭐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맞습니다. 네. MBTI 얘기 나오니까 네. 이거는 궁금한 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시지 않습니까? 네네. MBTI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MBTI. 아니 MBT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그게 사람을 16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잖아요. 16가지 타입으로. 글쎄요. 근데 결국 MBTI도 약간 편의 같은 네. 거잖아요. 사람의 성격 유형을 일단은 그룹화 해가지고 그냥 일단 파악을 네. 하는 거. 어떻게 보면 편리한데 거기에 항상 예외가 생기잖아요. 완벽하게 그 설명에 들어맞지 않는. 원래 통계라는 게 거기서 이제 커브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네. 있으니까 결국 근데 네. 알고리즘도 비슷한 거 아닐까요? 뭔가 그룹화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이다라고 하지만 인간들은 항상 예외의 선택을 하기도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당연히 그 하나의 군집 내에서도 되게 많이 다양할 거고 그래서 뭐 재미로 보면은 좋지 않을까. MBTI에 대해서. 교수님 MBTI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그 ENFJ 해보셨네요, 근데. 이거 해봤는데 제가 이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무튼 이건 네. 맞는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네. 가끔 있어서 근데 추천 시스템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네.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주연이가 이거 클릭하고 저거 클릭하고 데이터들을 다 모은 거잖아요. 모은 거죠. 어찌 보면 프라이버시 이슈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는데 네. 그래도 이게 하나의 회사 내에서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는 개인정보 아마 동의가 돼 있을 거고요. 그쵸. 네. 요즘은 그 동의 안 받고 하면 네. 큰일 나요. 아마 수집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 수집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서비스 진행을 못하게 만들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저도 유튜브를 쓰다 보면은 그 나의 시청 기록을 일시 정지하면 홈화면에 아예 그 영상 추천이 아예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잖아. 그걸 받으려면 무조건 내 그 시청 기록이 되게끔 해야지만 이제 추천 영상이 뜨니까 좀 소비자로서는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이거를 오케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유튜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잘 추천을 해주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잘 하는데 네. 아무래도 좀 봤던 컨텐츠와 관련된 거 위주로 너무 추천을 해주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좀 약간 다양성을 다양성. 필요로 할 때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면이 조금 부족하다고 좀 느꼈는데 네. 아마 뭐 구글이니까 저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추천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좀 맹점이 있는 것 같은 게 내가 본 것만 뜨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뜨다 보니까 그 세상에 갇혀버리는 경향도 조금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인지 편향 네. 같은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도 같아요. 이거를 해결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게 이제 좋은 지점을 말씀하셨는데 일부러 좀 다양성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혹은 영상들을 끼워 넣어서 가끔 보시면 왜 갑자기 알고리즘이 이걸 추천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게 뜨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결할 방법은 그거밖에 없고 이게 시스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결하면 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죠. 억지로 관심 없는 걸 보지 않는 이상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는 최근에 이제 LLM을 활용해서 42% 정도 성능이 향상되었던 모델을 발표를 하셨는데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평가를 이제 해서 그 40%가 늘었다라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평가하는 데이터셋 자체도 이미 그런 편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미 들어가 있다. 왜냐하면 제가 평가셋을 만들 때 이미 그 데이터셋에 편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셋 자체가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제 평가가 되지 않죠. 그러면 42%의 성능 향상이 뭘 기준으로 42%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말하는 걸까요? 기존 연구 대비 42%인데요. 매우 소비 이력이 적은 사용자에 대한 이 사람은 추천하기 어렵잖아요. 소비 이력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런 사용자에 대한 추천도 했고 새로운 상품, 신상품에 대한 추천도 했고 신상품이라고 하면 소비 이력이 많이 없겠죠. 책만을 소비한 사용자에게 옷을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크로스 도메인 추천이라고 하는데 그런 평가도 했었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크로스 도메인 추천에서 성능이 그만큼 올랐다. 그 중에 하나를 그냥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여기서 LLM을 왜 활용하신 거예요? 당연하게도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좀 잘 활용을 하기 위함인데요. 텍스트를 줬을 때 선호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LLM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검색할 때 뭐 사용했던 키워드나 그런 텍스트 내용들을 활용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쇼핑을 하고 리뷰를 남기면 그 사용자가 남긴 리뷰들 리뷰에 그리고 있는 단어들 뭐 이런 그죠? 것들. 그 리뷰에 있는 리뷰 글 자체를 네. 이제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맥락을 봐야 되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처럼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남자들은 리뷰를 잘 안 그 남기잖아요. 리뷰를 안 남기면 어떡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콜드 스타트 프로블럼이라는 문제가 이제 뒤에 네. 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해결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리뷰를 작성하게 만들지 않는 이상 해결은 불가능하지만 대신 또 소비 이력은 있잖아요. 별 생각 없이 클릭은 했어도 그건 다 남기 때문에 대신 이제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 같은 남자들은 리뷰 쓸 때 정말로 마음에 안 들어서 야, 여기 한번 차겠다 싶을 때 1점 주려고 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이제 하기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거 여쭤본 이유가 이런 협업 필터링 방식의 단점이 바로 콜드 스타트 이슈니까 이러한 점을 어떻게 해결하셨나 궁금해가지고 여쭤봤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목했던 콜드 스타트는 리뷰를 안 남기는 콜드 스타트가 아니라 소비 이력이 없는 콜드 스타트였습니다. 유사한 사람조차 찾을 수가 없죠. 근데 대신 그냥 상품은 이 상품 소비됐든 소비되지 않았든 상품에 대한 설명서는 다 있잖아요. 그 설명서를 기반으로 이 상품에 대한 그 패턴을 파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 같은 경우 여기 뒤에 있는 이런 걸 관심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거 이 친구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해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전혀 관심이 없고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인즉슨 뭐 저나 사용자들의 패턴을 미리 다 학습을 시켜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데이터는 계속해서 수집이 되고 있었다. 계속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이런 쪽에서 되게 포텐셜이 많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네이버인 것 같거든요. 네이버가 이제 서비스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뭐 쇼핑도 있고, 그쵸. 쇼핑 뭐 라이브도 있고, 뭐 방송도 있고, 검색 엔진도 있고, 뭐 뉴스도 있고 엄청 많다 보니까 또 검색 엔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뭐 어떤 텍스트 검색하는지까지 다 수집하고 있고 그러면은 좀 네이버에서도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뭐 쇼핑으로도 추천을 띄울 수 있고 컨텐츠도 추천을 띄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네이버에서 네. 그런 각 서비스마다 네. 추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맞아요. 네네, 하고 있어서 아마 더 활발하게 잘 적용이 될 거고. 근데 그러면 네이버가 이런 AI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나 보네요. 근데 클로바는 순위가 좀 낮더라고요. 클로바가 순위가 낮다는 게 그 유의미한 LLM 순위를 이제 1위부터 100위까지 싹 매겼는데 클로바가 없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한국어에 세계 특화된 이용자 수 부분이 기준 네. 때문에 네. 그런 거니까요. 저희 이제 아무래도 한국 기업이고 네. 한국 위주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영어로 기반해서 학습된 모델들이 그런 순위에서 높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 기반으로 개발된 LLM들은 뭐 그냥 전 세계인이 사용하니까 워낙 이용자 수 단위 자체가 너무 다르잖아요. 성능 면에서는 어떤 것 같아요? 클로바 LLM이랑 뭐 예를 들자면 뭐 오픈 AI나 챗GPT 같은 네. 건가요? 영어로 질문을 하면 당연히 그 오픈 AI 챗GPT가 더 잘합니다. 근데 한국어로 질문했을 때는 네이버의 클로바가 더 잘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아무래도 학습 데이터의 양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많으면 그들이 입력을 하는 프롬프트 전부 다 네. 데이터로 쌓이잖아요. 그럼 그걸로 또 학습하고 또 학습하고 이렇게 되는 거여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네이버가 이런 AI를 통한 추천 시스템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물어보니까. 그럼 네이버는 지금 대체 어떤 걸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쇼핑에서 네. 그 AI 템즈라고 A 아이템즈라고 해갖고 AI 아이템? 네, 그래서 네. AI랑 아이템을 합친 AI 템즈라고 해서 쇼핑 추천을 제공합니다. 엄청 낯선데 막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사실. 너무 자연스럽게 파고들어요. 네, 그냥 원래 늘 있었던 뭐 이런 느낌? 그렇게 잘 추천을 해줘야 이제 소비자들이 더 많이 구매할 거고 거기 잔류하는 시간도 길어질 거고 기업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네. 쿠팡이나 뭐 네. 이런 쇼핑 플랫폼 보면은 계속 보고 있잖아요. 방금 뭐 순용님이 검색하신 모모와 비슷한 제품 네. 이러면서 막 띄워주잖아요. 네.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가 분명히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적화라던가 아니면 효율화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라던가 그런 거대한 나라라던가 기업들을 따라잡을 만한 그런 여지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 좀 강화를 한다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이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좋은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네. 중요할 것 같고 그러려면 이제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될 거고요. 모두가 아니 이게 모두 좋은데요. 되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저희가 사실 말씀. 요번에 이제 교수님이 네 번째 네. 교수님이신데 앞에 있던 세 분 교수님 사실 다 같은 질문 늘 거거든요. 마지막으로는 다 같은 질문 하셨어. 대우를 네. 아니, 좀 아직까지 만족스럽진 않은 대우인가 봐요. 국내 연구자분들 연구자분들의 대우가. 이제 요즘 시대가 빅테크,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워낙 이제 오, 대우가 같이 주고. 좋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막 네, 인재를 빼가려고 공격적으로 제시를 하는. 네, 아 연봉 좀 더 줘야 된다.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네. 그 제가 느끼는 건 약간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에 네. 가까운 것 같아요. 뭔가 지금이 엄청 급변하는 시기다 보니까 또 더 기업들에서 공격적으로 뭔가 인재를 네. 확보하고 박차를 가하는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놓치면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올려줘야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개발자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연봉 1억을 받고 계셨어요 네이버에서 얼마 정도여야 된다고 하십니까? 이거 어려워요. 어려워 이거? 아, 이거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네. 왜냐하면 이제 뭐 빅테크 회사들이 연봉을 많이 준다고 해도 이제 거기 생활하려면 또 드는 기본적인 생활비도 맞아요. 있고 예. 지역에 따라 네, 또 그런 것도 따라 있어서 다르기 실제로 뭐 얼마나 뭐 남는지 이런 네. 것도 또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정확한 그 금액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액이 어렵다 보니까 네. 전 반도체를 전공했거든요. 때문에. 반도체 전공한 사람들한테 응. 저 반포자의 아파트 같은 거 하나씩 주자. 이건 20억, 30억짜리 아파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의견에 대해서? 아 그러면 어떠세요? 너무 좋죠.
그럼 너도 나도 이공계 하겠죠. 지금 이공계인들이 다들 미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의대를 가거나 이런 상황인데 내 말 없잖아. 그 이공계인들한테 아파트 좀 온다니까. 근데 어제 그 교수님은 또 요즘 젊은이들은 돈을 더 좋아한다. 네. 그 아파트 받아서 팔면 되죠 뭐. 그 지금 데이터 마이닝 하시다 보면 좀 어떤 부분이 어려워요? 중요한 문제를 찾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게 중요한 문제인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추천 시스템이라고 해도 성능만 높이는 것이 네. 중요한 건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성을 좀 고려를 하면서 추천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건지 어떤 사용자는 소비를 되게 많이 해서 데이터가 많은데 어떤 사용자는 되게 적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모델 학습하면 아무래도 소비가 많은 쪽한테 편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예를 들면 하나의 문제라고 했을 때 또 이런 문제가 어디에 발생을 할지 뭐 이러한 거를 찾는 건데요. 회사 혹은 실생활에 정말 유용한 문제가 뭔지 이런 걸 찾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께서는 어떤 연구를 앞으로 계속하고 싶고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실까요? 뭐 연구를 위한 연구라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적용될 세상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추천 시스템을 오늘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추천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은 사용자들의 행동 양식에 되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뭐 편향 이런 것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그러한 그 시스템을 만들고 실제로 사람들의 어떤 삶에 좀 기여를 하는 삶의 그 행복에 기여를 하는 뭐 이런 연구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한 가이드를 만드는 작업인 것도 같아요.